투데이 학경제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2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2.3%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로 6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예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8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져서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 추이, 기상 여건, 국내의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인 알스케어가 국토교통부에 서울 업무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달 거래 건수는 128건으로 전달보다 13.5% 감소했습니다. 직전 5월 달 거래량이 반등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피치가 1일 국제 3대 신용평가사로는 12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고가 분명한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등 발표 직후 미국 달러는 주요 외화들에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으며 S&P 500 선물지수도 0.4%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2044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노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그만큼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떨어져서 소수 민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여러 저출산 고령에 따른 부작용 문제까지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통계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면서 해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 문제, 또 여성의 경제 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말에 정부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1949년 인구 센서스 조사 이후 가장
계속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2년 연속 줄어드는 처음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원인, 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을 뿐더러 결혼 뒤에 이어져야 될 출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뼈저리게 정말 절박할 정도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서 웃으실 수도 있는데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근데 먼저 다복한 게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 현실도 또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 인구수가 5,170만 명이 조금 못 미칩니다. 네. 5,169만 명인데 내국인 인구가 4년 만에 다시 이제 4천만 명대가 됐습니다. 이제 인구, 특히 이제 청소년 인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활동 인구이기도 하고 이 청소년 인구 숫자가 많아야 앞으로 가임 여성도 있고 결혼도 해서 네. 출산 숫자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600만 명대가 안 됩니다. 유소년 인구가 지금 예. 저 자막에 보시면 계속해서 줄어들었네요. 도표를 네. 방금 전에 보셨는데 그런 숫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노령자 숫자가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1.56이니까 유소년의 1.5배가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다. 네, 네.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2021년에는 이제 외국인도 감소됐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네. 시점이었죠. 못 들어왔으니까. 또 내국인도 출산 숫자가 줄어드니까 감소가 되고 있죠. 제가 71년생인데 가장 역대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출생자 숫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준으로 할 때 그때 100만 명이 넘었는데 요즘에 뭐 20만 명, 30만 명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출산 영향으로 2020년에 이 인구 추이를 보면은 2070년이 되면은 네. 불과 뭐 아주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집니다. 네. 27%가 없어져서 2070년이 되면 우리 인구 총의 인구 수가 3,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도 더 이상 5천만 결례가 아닙니다. 3,800만 명이니까 4천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수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심각성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출생 인구는 계속 줄어서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5만 명이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외국인은 코로나 때는 좀 감소했지만 외국인이 좀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 인구 줄어드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류 열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사람들, 또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또 일자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교했을 때 올해는 이제 외국인 비율이 한 3.2% 정도 되고 2040년이 되면 한 4.3%로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많은 비율이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인구 5만 명이 줄어들 때 10만 명이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증가되는데 그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또 어느 나라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이 많은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1위가 중국인데 한국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계 우리 중국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물론 이제 일자리나 유학이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다문화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2022년에 아직 40만 가구가 좀 모자라는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보완은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또 근원적인 본질적인 대책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뭐 하루 이틀 논의된 것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0.78까지 내려가서 뭐 정말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저출산 실태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심각성은 더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OECD 38개 국가가 있는데요. 평균이 2020년에 1.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보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1.2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 미만인 유일한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한 7, 8년 사이에 우리나라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2015년에 44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4만 명으로 이제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도 결혼하게 되면 20년, 30년 후에는 그 남녀가 또 만나서 결혼하면은 아이를 한 명 낳았다고 했을 때 24만 명이 아니라 그에도 절반이 될 수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와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급격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을 경험을 하면서 이 결혼과 출산의 환경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2010년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이 항상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정말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결출산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거기에 비해서 뭐 기업 문화라던가 우리 사회 가족 문화라던가 또 인식 같은 것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잘 뒷받침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이런 압축 성장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초경쟁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보면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어하고 네. 막 경쟁을 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막 사교육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청년이 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은 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넉넉한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결혼과 출산을 위한 것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해진 청년들에게는 이제 그런 경쟁 사회도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농담으로 각종 표어를 빗대서 우리 인구 출산의 그 시대상을 말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다는 3천만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런 표서부터 시작해서 셋도 많다, 그다음에 아들 딸 둘 만나 잘 기르자, 쭉 여러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표어라도 새로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네요. 네, 많은 이제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경제적인 원인들, 출산, 육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리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는 가부장적 문화, 그러니까 남편도 좀 더 남아 선호 사상도 강해서,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또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해요. 시자가 들어가면 시부모도 싫어하고 시금치도 싫어하고 아하. 이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면 결혼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결혼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에서는 네, 네. 프랑스처럼 뭐 동거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가임기에 결혼 부부가 생겨서 부부가 아이를 낳는 이런 결혼의 비율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자체도 기피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20대, 30대 여성들은 꼭 아예 애를 낳아야 되냐. 네, 네. 우리 부부가 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딩크족이 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출산입니다. 출산 자체가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가 합심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 도와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꼭 필수냐, 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네. 뭐 이런 노래말도 나올 정도거든요. 네, 네. 바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이제 미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이제 관련된 조사에서 보면 결혼 출산은 필수가 아니다, 개인의 네. 선택이다, 예. 이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요인은 뭐냐? 예전에는 부담 없이 애를 낳았어요. 네. 그래도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알아서 컸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농담 많이 이제는 했었죠. 예. 금이야 오기야 금쪽 같은 내 새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모든 걸 재력을 할아버지 재산부터 해서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만족스럽게 교육을 시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 보니까 경제적 요인 때문에라도 또 아이를 놓고 여성이 자기 만족도가 큰 회사 일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인 어떤 불만족이 또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에이 그냥 나 애 안 놓고 그냥 사회 이 또 생활인으로서 경력자로서 계속 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어느 그 조사에서 보니까 이제 사회적 가치 조사에서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워라밸에 대한 중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발전, 이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부분 이런 거는 많이 좀 상대적으로 멀리된 이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배 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선 뭐 직장을 갖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래야지 뭐 이제 전체적인 또 양육, 부양 뭐 전체적인 문제가 생애 주기적으로 연결되고 할 텐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딱 절출산 이렇게만 놓고 원인 분석과 어떤 해법을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해법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해법, 보다 근본적인 해법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어떤 원인들은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뭐 가족 문화라든가 사회 뭐 기업 문화, 또 인식의 문화 이런 것들의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구조적인 측면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해법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비용이 높아진 이유가 이제 기회 비용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아까 소장님이랑 이제 심리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최근에 보면은 평균 올려치기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결혼하려면 연봉 5천은 돼야 돼. 뭐 자가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청년들 중에 5천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이하거든요. 그 자가를 가진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비교 문화 같은 것들이 확산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하는 비용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비용 중에서 아이를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기회 비용을 낮추는 정책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애 초기에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일 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아이를 키울 때는 생애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전적인 지원한다면 그때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이제 보낼 시기가 되면 정부에서 뭐 영유아 보육료라던가 유학비 지원을 하는데 이제 방과 후가 되면 아이를 좀 돌봐야 되는데 돌볼 데가 없잖아요. 그럼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좀 늘봄학교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해서 지원한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어떤 방안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일가정 양립을 이루려면 이제 기업들도 같이 변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업들 많이 적극적으로 저출산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문화가 좀 더 확산돼야 되고요. 또 사교육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교육 문제가 입시랑도 관련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거 부담이라던가 청년의 일자리 결국에는 청년들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거야말로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니까 기업들이 그 남성 육아 휴직 이런 부분에서 편차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서로 규정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빨리 사회적으로 또 정착이 돼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 현황에 대해서 현황 위주로 많이 이렇게 살펴봤고 기본적인 또 구조적인 해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단순히 어떤 우리 생활 속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 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금 문제라든지 기타 부가적인 지방 소멸 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부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우리가 가질 것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의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이나 육아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위기까지 많은 지역들이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방 소멸, 지방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심각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계시니까 저는 획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든 기회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로 집중이 됩니다. 지방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노령 인구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K지방 소멸 지수입니다. 네. 우리 이제 한국의 지표라는 것인데 229개의 이 하나 더 늘어났죠. 228개 자료입니다. 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보면 무려 소멸 우려와 소멸 위험의 소멸 위기에 해당되는 자치체를 포함하면 59군데, 네. 거의 60여 군데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전라남도 어떤 군 또는 경상남도 어떤 군이 불과 30년, 4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굉장히 위태로운 것인데 지금 요 9개 자막에 나오는 지역은 완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꼽히는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서 위험한 이제 지역들이죠. 이 예상 연도까지도 나오는 게 2047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네네.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간다. 실제로 요 자막에서 굉장히 의외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 옹진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꼭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만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옹진구는 또 도농 복합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미추홀거든 다른 연수구로든 그러면서 옹진군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골로 내려가 보면은 농촌이든 어촌이든 다인데 어르신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산부인과 왕복에 200km. 그러면 여기 안 살겠다는 거예요. 네. 또 떠나버립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려 보다니까 저는 지금은 지방 공멸 시대다. 네.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더 심각하게 지방에 거의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 이런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엊그제 폭염에 지방에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보니까 80세, 90세 막 이렇게 된 어르신들이 떼약볕에 일을 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온열 질환자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혼자서 야외 바깥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조금 젊은 연령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런 인구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산부인과 왕복에 200km라고 하셨는데 실제
몇몇 지자체들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지자체 비용을 월급을 주면서 이제 고용하려고 구인을 했는데 그 연봉이 우리 일반인 생각으로 엄청 높더라고요. 4억대가 넘던데 그래도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안 않는다. 가죠. 안 예. 가죠. 다들 도시로 서울로 예. 집중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아까 이제 아주 위험한 지역 59군데, 59군데, 그다음에 다 해보면 한 106군데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지역들은 전폭적인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격차를 줄여나가고 우리가 조금 더 지방으로 또 이전을 하게 유도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런 해법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실효성 어떻습니까? 이게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매우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매년 한 1%, 2%의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옮겨오고 있죠. 수도권에는 이제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도 보면 이제 여기 좀 살기 어렵다. 지방으로 내려가 보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런 청년들과 이제 만나 보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지방에 유치원이 많으면 뭐하고 지방에 뭐 의료기관이 많으면 뭐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자리가 없으면 지방 소멸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에 고용이 된 청년 고용률을 보게 되면요. 수도권의 경우는 한 45%, 비수도권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있고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라던가 뭐 빅테크 플랫폼 기업, 특히 R&D 기업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냥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이런 좋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정책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경제적인 산업단지 여건을 만들어준다던가 뭔가 세제 혜택 같은 예. 뭔가 유인책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그 안에 청년들이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 교육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서울 못지않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방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소멸 위험인 100여 곳을 다 그렇게 만들기에는 네. 아마 되게 어렵고 점점 인구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다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그렇게 육성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정부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가지고 15개 지역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 나로를 발사했던 전남의 고흥에는 우주 발사체를 연구단지 만들겠다 네. 이런 것인데 그런 어떤 지역별로 거점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기회발전 특구라고 있더라고요. 예.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인구 감소와 지방 상대적인 지방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걸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참고가 되긴 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종시를 보면 거의 유일하게 한 1.12 이 정도 합계 출산율이 되더라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 돼 있는데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일자리라든지 각종 정주 여건, 육아에 대한 어떤 보육, 육아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어떤 그런 도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 지금도 보면은 그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뭐 출산 장려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그 동네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있어야지 그런 투자가 되는 건데 없다 보니까 인근의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이런 여건들이 함께 갖춰가야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일자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려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는 게 문제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는 거를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반대로 인구 오너스라고 하던데 인구 오너스의 개념이 뭐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격히 주는지 한번 그런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생산활동 인구가 넘쳐난다면 그거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거든요. 네. 근간이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방금 전에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세종시 같은 데가 있을 테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입니다. 네. 왜?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을 대체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어들으니까 인구가 일종의 경제 성장의 국가 동력의 보너스가 아니라 정반대인 부담이 되는 오너스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 또 학습을 해서 그것을 사회에서 현장에서 또 기업에 또는 사회 곳곳에 경제 또는 또 사회 성장의 동력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악순환이 되냐면 생산 가능 인구는 젊은 세대 출산율 저하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고령자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들을 또 부양을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젊은 세대입니다. 국민연금이 됐든 국민건강보험이 됐든 또 사회적인 이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세대는 생산 인구인데 이들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 보장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구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인구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됐을 때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우리 70년대 80년대가 그랬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지금 인구 구조 행태가 오히려 이 인구 구조로 갔을 때는 경쟁력이 더 약화되는 인구 오너스가 되고 있다. 보너스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너스가 빨리 보너스로 전환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 인구 구조 문제로 보면 항아리 구조가 이제 가장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국가 경쟁력까지 담보될 수 있다 하는데 좀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보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들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잘 되어서 미래 가능성이 더 좋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대로 가면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 역삼각형 구조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GDP가 0.59% 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인구 변화, 구조 변화를 이제 감안을 해서 GDP가 얼마나 줄어들지 보여주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한 28.38% 정도가 GDP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노동과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중소기업 이제 간담회를 해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인력난입니다. 일할 분들을 구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엄청 심해요. 그렇다고 첨단 분야는 괜찮나라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뭐 빅데이터, 뭐 AI 이런 분야의 경우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 줄어들어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또 생산 연령 인구는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이제 집단이죠. 그럼 소비도 감소할 수 있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 이거를 투자에 좀 넣어야 되는데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양을 하기 위한 많은 자원들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와 자본이 이제 생산을 위한 것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이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은 사례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 미래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네. 최근 KDI 발표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은 10년 내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제 경고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일본도 1990년대 이후에 장기 침체를 겪어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시작된 인구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원인도 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점점 암울하긴 한데요. 이렇게 갔을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당장 저희 생각에 떠오르는 게 이제 연금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줄어들면 이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많이 이제 누적 적립식 연금 제도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이게 들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사회적 근간이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2100년이 되면 서울대 인구통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 전에 우리 보여준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여기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이 경제학 전공이시지만 전문이시지만은 분야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6등이다, 세계 6등이다, 경제적으로 8등이다 얘기하잖아요. 2050년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는 30등, 50등, 60등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런던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일 거기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가 못 된다는 건데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년 내에 인구 5천만 명이 붕괴된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생 인구가 25만 명이 안 됩니다. 2022년에. 근데 네. 제가 1971년생인데 1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네.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2044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6등, 8등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네. 2040년, 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50등, 60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추락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제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1970년을 전후해서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때 한 100만 명 됐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이제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대학 입시에 지금 뽑는 인원을 보면 한 40만 명 좀 넘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 있는 대학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이게? 그렇죠. 예. 대학 경쟁력도 네. 타격을 받고 아까 지방 공멸의 시대라는 말씀. 지금 벚꽃이 일찍 피는 시기부터 대학은 지금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가 경쟁력의 치명타입니다. 어떻게든 지방의 골고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 고등 연구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에 아주 심각한 그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막 학교 연구기관에도 연구가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진국들의 인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랬던 것이고 자꾸 줄어들고 있을까? 그거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동력이 필요했죠. 네. 군대도 군인 숫자가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기술 집약적이고 첨단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N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만 선진국이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또 문화가 변하니까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인구가 조금 주는데 그런데 2050년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경쟁력을 발휘하는 국가는 인구 많은 국가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냐? 서아시아, 중동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런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뭐냐면 2060년, 70년 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상위권으로 올라와요. 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관련해서 어떤 지금 인터넷 세상에도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 이제는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이 경계선, 영토 경계선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개념에 국한해서는 안 될 거 아닌가. 이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이런 우리 이 인구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네.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글로벌 경쟁력 관련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1위가 될 거다라고 예측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30위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 실제 지금 그런 어떤 연속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통계 기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15년여에 걸쳐서 280조 이상을 부었다. 인구 감소 정책을 막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등등. 주로 이제 비용 지원 측면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 거시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거든요. 여러 대책들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지난 10몇 년 동안 몇백 조를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이런 이제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이 맞는다는 얘기는 사실 그대로 놓고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계속 지출은 늘어갔는데 출산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맞지만 안에 저출산의 예산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예산의 비중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다 직접적인 것이라는 거는 일, 육아 병행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양육이나 돌봄 지원, 건강 지원 이런 것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이건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기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당연히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우리나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왜 효과가 없느냐라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거나 또는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획기적인 지원이 뭐가 필요하냐인데 사실 이제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고 주거 지원도 좀 해달라 이런 것인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런 집중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효과가 있고 관련성 높은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시적인 대책은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문화라든가 가족 친화적인 경영이겠죠. 그리고 사교육의 완화의 문제라든가 또는 수도권의 쏠림 방지 오늘도 한참 말씀 나눴고요. 네, 네. 청년들의 일자리나 자산 형성, 여유로운 사회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거시적인 대책일 텐데 이 거시적인 대책은 단기간에는 이루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전 사회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족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도 함께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엊그제 그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할 때 이제 증여자금 공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직접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그런 효과는 있긴 있겠네요. 예, 지금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저거는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일단은 가능한 정책들은 다 동원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도 물론 저희가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유익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법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기업, 우리 개개인의 국민들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노력들, 어떤 주책,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함께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출산을 여하튼 다른 명칭을 보지 저출산 따로 떼야 됩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이민 전략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가 영토적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기 저출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역시 남성이 아이를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도록 네. 아이 낳고 싶어, 둘 낳고 싶어, 셋 낳고 싶어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는 결혼을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없게 네. 완전히 그들만의 정말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 있게.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10년 무상 임대주택, 그다음에 인구 5만 명 이하 지역에는 20년 무상 임대주택, 그다음에 출산입니다. 출산은 여성을 최대한 우려해요. 여성이 낳기만 하면 사실 아이는 국가가 키워주겠다. 네. 모든 걸 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육은 아까 교수님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들 우리가 애 어떻게든 대학 좋은 데 가는 난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하고 온라인 무상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고의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다 모여서 네. 저는 이 아이들 다 모여서 온라인 무상교육 시스템 누구든지 온라인을 봐라. 학원 갈 필요 없다. 학원도 가고 싶으면 가라. 지원해 주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 출산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직장 경력 곱하기 2배. 네. 1년 하면 다른 남성들보다는 패스트 트랙에 얹어서 바로 경력을 2배로 산정해서 임원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은 너무 아이 낳기 너무 좋아. 나 아이 낳을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소장님의 파격적인 아이디어 많이 채택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정책을 좀 길게 보면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체감이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감한 지원 있는 정책을 저희도 열심히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정책들이 있어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라든가 기대나 그런 변화가 같이 없으면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정책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 사회가 같이 동참해서 좀 뭔가 새로운 변화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온 국민들이 같이 총의를 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오늘 심도 있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침체 늪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수출과 수입의 상대 파트너이죠. 더블딥에 빠진 중국 경제, 그 중국 경제 현황, 그 중국 경제가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